2011년 5월 파키스탄에서 사살된 테러리스트 오사마 빈 라덴. 당시 미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이 헬기를 타고 빈 라덴의 은신처에 침투. 그 뒤 교전 끝에 빈 라덴 사살에 성공했죠. 아주 큰 뉴스로 다가왔었죠. 엄청 나왔었죠, 뉴스에. 그런데 말입니다. 작전 후 현장을 정리하던 파키스탄 당국은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뭐죠? 이게 뭐예요? 자, 이것은 빈 라덴 사살 작전 도중에 추락한 미군 특수부대 소속 헬기의 꼬리 부분입니다. 꼬리?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고 놀란 이유. 나 밀떡인데 완전 처음 보는 헬기. 게다가 사람들의 의문을 키운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미군 특수부대가 추락한 헬기를 직접 폭파하고 그 잔해까지 싹 다 수거해갔다는 건데요. 이거 수상하다. 숨기려고 이거 그러는 수상해. 예. 파편까지 다. 모든 잔해들을 다. 그러면서 피어오른 수많은 음모들. 이 헬기가 그동안 미국에서 숨겨온 비밀 무기 검은 헬기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짙어졌습니다. 검은 헬기는 뭐예요? 검은 헬기는요. 1970, 80년대에 많이 목격됐다는 정체불명의 비행체인데요. 얼마나 비밀스러우냐면 그 거센 두두두두두두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도 안 납니다. 서큘레이터네. 역대 헬기의 최고 속도라는 시속 518km보다 2배나 빠른 마하의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헬기로? 이야.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이 검은 헬기로 적국을 염탐하는 거라고 의심을 했는데요. 그 한 예로 과거 소련에 검은 헬기가 나타났는데 소련군 헬기가 접근하자 갑자기 마하의 속도로 순삭하듯 사라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기한데? 그럼 미국은 이 검은 헬기의 존재를 인정을 한 적이 있나요? 이전부터 미국에서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헬기를 비밀리에 개발 중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는데요. 그런데 미국 정부는 no comment,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과연 미군에서 비밀 무기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 진실은 저 너머에 있습니다. 세 기자들, 먼저 제가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금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엘도라도. 종로! 남아공. 종로 산다. 종로 산다 귀금속. 장난 아니야. 거기 가면 다 귀금속 엄청 많잖아. 자, 세상에서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한 곳은 바로 전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불리는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지하금고. 그런 데가 있는 줄 몰랐네요, 근데. 실제로 있구나.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요, 은행의 지하 24m, 그리고 높이 2.74m, 무려 90톤에 달하는 철제 금고 문 안에 있는 금괴의 양이 무려 6,200톤, 약 280조 원 이상의 가치라고 하는데요. 금만. 진짜 어마무지하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2017년 미국의 유력 경제지의 한 충격 보도. 뭔데 또? 과연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6,200톤의 금을 가지고 있을까? 싱가포르의 유명 귀금속 애널리스트 로넌 멜리 역시 은행 직원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지하금고에 금이 있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근데 갑자기 왜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금을 의심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거예요? 사실 말이죠. 이전부터 사람들의 의심과 음모론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금 시세를 조작하려고 은행에서 금괴를 외부에 몰래 빌려주고 있다던데? 달러 가치 유지하려고 빌려준다는 말도 있어. 이러한 이유들로 이 지하 금고에 있는 금을 더욱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미국 공화당의 랜드폴 상원 의원은 미국 회계감사원에서 뉴욕 연방준비은행 금고를 감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의 중심 뉴욕 연방준비은행. 과연 이 300조에 가까운 금들은 지금 뉴욕 한복판 깊은 지하 속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을까요? 18세기 초 영국에서 만들어진 집단 프리메이슨. 대외적으로는 박애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친목단체지만 많은 이들은 이 프리메이슨을 두고 전 세계 엘리트들이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 모인 비밀 집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 멤버로 지목된 사람들만 해도 미국 조지 워싱턴 대통령, 모차르트, 나폴레옹 황제, 윈스턴 처칠 총리, 메가더 장군, 빌 클린턴 대통령 등이 있고요. 많이도 있다. 자, 그런데
오늘 프리메이슨 음모론의 중심은 어디냐? 바로 북한! 설마 북한도? 북한에서도 프리메이슨 멤버로 지목된 이가 있으니 김정은 국무위원장인데요. 뭘? 김정은 위원장이 프리메이슨이라고요? 자, 음모론자들의 말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90년대 스위스에서 유학할 당시에 프리메이슨에 입문했다는데요. 아 실제로? 자, 그들이 그 근거로 그가 평소에 자주 취하는 포즈를 지목했습니다. 뭔데요? 오른쪽 손을 왼쪽 겉옷 상의 안으로 집어넣고 저 있잖아요. 손실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많이 하긴 했다 저 포즈를. 그러네. 자, 저 포즈가 프리메이슨 멤버들 사이에서 서로의 신분을 비밀스럽게 주고받을 때 사용하던 일명 숨은 손 제스처입니다. 진짜? 자, 이 숨은 손은 나폴레옹 황제, 경제학자 칼 마르크스, 어머머머머. 소련의 성장 스탈린 등 어머머머. 프리메이슨 멤버로 지목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제스처인데요. 진짜 다 저러고 있어. 자, 그런데 또 다른 음모론자들은 더 충격적인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어머머머머. 사실 북한 자체가 프리메이슨 아닐까요? 프리메이슨은 이집트의 태양신 호루스를 숭배하며 호루스의 왼쪽 눈인 전시안을 심볼로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런데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자 최대 명절을 태양절로 부르는 걸 두고 북한 역시 프리메이슨의 태양신을 숭배한다고 주장하고요. 또 사람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프리메이슨의 심볼인 전시안을 북한 건물 곳곳에 새겨놓고 어머. 스스로 프리메이슨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저 되게 조작 일이다. 같아. 아니 조작이 아니라 저 이때잖아 저거. 어. 저 실제야? 되게 합성 아닙니다. 어머머머머머. 처음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는데 이게 점점 아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네. 전 세계 곳곳, 심지어 북한에도 손길이 뻗쳐 있다는 프리메이슨. 자,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2019년 5월 말 스위스의 소도시 몽트레의 한 호텔에 전 세계 130여 명의 거물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 이유, 올해로 67번째를 맞은 빌더버그 회의 때문인데요. 네덜란드의 우스터비게에 있는 빌더버그 호텔에서 처음 모임을 가진 것이 계기가 되어 빌더버그라 이름 붙여졌고요. 이 회의는 주로 유럽, 북미의 정책의 주요 인물 100여 명이 모여 주요 국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그런데 일부 음모론자들이 빌더버그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를 움직이는 그림자 거리요. 빌더버그는 전 세계를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선택받은 자들이 세상을 움직이죠. 바로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킹메이커 집단이라는 것. 1991년 당시 미국 아칸소 주지사였던 빌 클린턴이 2년 뒤인 1993년에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당시 변호사였던 버넌 조던이 빌더버그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 덕분이었다고 하고요. 1993년 영국 토니 블레어 의원이 회의 참석 후 1994년 노동당 최연소 당수를 거쳐 총리가 된 점, 그리고 독일 메르켈 총리도 2005년에 회의에 초청된 뒤 같은 해 정권을 잡은 점, 이 모든 것들이 놀랍게도 전 세계를 움직이는 권력자들이 빌더버그 회의를 거쳤다는 사실이죠. 이 빌더버그 클럽의 수상한 베일은 더 있습니다. 빌더버그 회의는 그들만의 철저한 비밀주의 원칙이 있는데요. 경제, 기후 문제, 테러, 핵 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지만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발설 금지. 약 10여 년 넘게 빌더버그를 추적했다는 스페인의 저널리스트 다니엘 에스툴린의 말에 따르면요. 매년 한적한 소도시의 호텔을 통째로 임대해서 비밀리에 회의가 진행되고 호텔 주변은 경호원들이 철옹성처럼 에워싸고 있는데 어찌나 철통보안인지 2014년 덴마크 코펜하겐의 모 호텔에서 열린 회담 기간엔 무려 3m짜리 이중 철조망이 쳐질 정도였다고. 이야. 한편 이런 논란들이 거세지자 빌더버거 측은 2000년대 초부터는 참석자 명단과 회의 안건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정확한 회의 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어 사람들의 추측과 의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궁금하다. 그러네.
세계를 움직이는 엘리트들의 비밀 회의. 그 실체는 정말 우리는 모르는 보이지 않는 세계 정부일까요? 2017년 8월 21일 물라카 해협을 항해 중이던 미국 해군의 함정 존 S 맥케인 구축함. 이 맥케인 함은요, 현존하는 함정 가운데 가장 방어력이 뛰어나 일명 신의 방패로 불리는 함정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굉음과 함께 순식간에 요동치기 시작한 맥케인함. 바로 아프리카 중서부에 위치한 국가 라이베리아의 3만 톤급 유조선과 충돌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 해군 함정이 아시아 해상에서 민간 선박과 충돌한 사건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맥케인함 충돌 사고 발생 2달 전, 또 다른 미 해군 함정 피츠제럴드함이 일본 인근 해역에서 민간선과 부딪힌 사고 등 2017년 들어서만 무려 4번째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맥케인함 충돌 사고 이후 스멀스멀 피어오른 주장들. 이 충돌 사고에 배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맥케인함 조타 장치에서 이상 현상이 발견됐는데 충돌 직후엔 다시 복구됐습니다. 무슨 이상 현상이 그때 있었길래? 아니 기본적으로 군함이면 레이더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리미리 그거를 파악해서 움직이는데 그런 첨단 장비를 갖춘 배가 민간 유조선이랑 충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게다가 미국 유명 뉴스 채널에서도 사이버 보안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미 해군 사고 당시 함정의 위치 확인 시스템인 GPS가 해커의 공격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이때 배후로 지목된 건 이거 궁금하다. 중국과 북한이었습니다. 한편 소문뿐 아니라 언론 매체에서까지 해킹 음모론을 펼치자 미 해군은 전 세계 해상에서 작전 중인 모든 자국 함정에 일시 작전 활동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도 공식 성명을 발표. 해군은 레이더 전파 교란과 사이버 교란 등 모든 가능성을 점검할 겁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중국 해킹이라고 언급을 한 건 아니지만 중국 측에서는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요.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미국 언론의 해킹 주장에 대해 중국의 관영 매체에서는요, 세계 최고의 사이버전 능력을 갖춘 미군이 해킹을 막지 못한 건 말이 안 된다라며 미국의 음모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음모론이 국가 간 정치 문제까지 번지려던 중 2018년 3월 싱가포르 교통부 산하 교통안전조사국에서 맥케인함 충돌 사고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사고 원인은 미 해군 승조원이 조타 변동 과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실수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 좀 허무한데요? 다행히 함정 사고의 원인이 밝혀져 중국의 억울한 해킹 음모론이 불식됐습니다. 다음 특종입니다. 음모론으로 인해 일촉즉발, 전원이 감도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소개해드립니다. 2019년 5월 12일,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사이의 호르무즈 해협. 그런데 갑자기 정체불명의 폭발음과 함께 4척의 유조선이 피격. 어머나. 그리고 한 달 뒤인 6월 13일 새벽, 노르웨이와 일본 국적의 유조선 2척에서 역시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뭐죠? 야 이건 완전 타깃인데요. 그러니까. 유조선이. 그렇죠.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피격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한 달 뒤 6월 13일에 열린 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 브리핑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한 의미심장한 발표. 이번 유조선 공격에 대한 책임은 이란에 있다는 게 미국의 판단입니다. 미국이 이란을 배후로 지목한 이유. 이란이 2015년 방산 전시회에서 첨단 무기라며 공개한 기뢰가 피격당한 유조선 선체에 부착된 폭발물과 비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그 증거로 사고 당시 미군 소속 항공기가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측 주장에 따르면은 이 영상 속에 등장하는 이란 해군 소속 보트가 피격을 당한 일본 유조선에 바짝 접근한 뒤에 선체에 붙어있던 기뢰를 제거했다는 겁니다. 그럴 만한 영상이긴 이게 하네. 영상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란이 그렇다면 여기에 어떻게 입장을 취했나요? 역시나 미국의 의심에 이란 외무부는 중동 해상 안보를 해치려는 세력들의 음모에 대해 절대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라며 유조선 피격 사건 연루에 대해 일축했고요. 오히려 미국의 자작극의 가능성을 제기한 이란. 야, 자작극까지.
현재 서로 양측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여러 음모론과 함께 갈등이 극에 치닫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빠르고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일 것입니다. 2018년 미국에서 발생한 캘리포니아 산불. 당시 기준 사상 최악의 산불로 무려 여의도 면적의 약 2,500배인 7,284제곱킬로미터가 소실. 약 80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실종된 끔찍한 재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일부러 산불을 낸 게 틀림없어요. 미국의 일부 음모론 단체들을 중심으로 음모론자들은 미국 정부에서 신무기인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이용해 고의로 산불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왜요? 정부가 그게 이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피해가 얼마나 심한데 저걸 왜 정부가 너무 손해인데. 왜 그래? 그리고 저는 처음 듣는 용어인데 지향성 에너지 무기? 이건 뭐예요?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실제 존재하는 신무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막대한 에너지파를 모아서 특정 지역에 쏘는 무기입니다. 무섭다. 미국의 일부 음모론자들에 의하면 정부와 그림자 집단이 공격의 타깃으로 삼은 사람들이 존재하고요. 그들의 재산과 생명을 노리기 위해 정부가 그들을 공격했다는 건데요. 이러한 음모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상점과 레스토랑들은 탔는데 주변의 풀들은 멀쩡하잖아요. 이건 지향성 에너지로 특정 부근만 공격했다는 증거입니다. 사진 속의 빛 기둥이 바로 지향성 에너지 무기입니다. 그건 좀 이상하다. 그리고 또 다른 음모론자들은 민주당에서 고속철도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화재를 내서 일대를 없애려 한 겁니다. 민주당과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LA와 샌프란시스코를 잇는 고속철도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공화당과 주민들이 재정상의 이유로 반대하자 민주당에서 고의로 산불을 냈다고 주장한 겁니다. 고속철도보단 나는 오히려 지향성 무기인가 저게 더 설득력 있네. 저 불기둥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 아니, 뭐 밝혀진 게 있어요? 설득됐는데요, 이미? 아니 왜냐면 저 불기둥이 산불은 아니잖아요. 모양 자체가 이제 솟은 게 뭔가 있다. 네. 아 근데 뭐 조사를 해서 나온 게 있어요? 음모론자들이 제시한 사진들은 조작되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에 따르면 불에 타지 않는 소재들 혹은 불과 바람의 방향 때문에 얼마든지 일부분에서만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무엇보다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아직 개발 단계로 음모론자들의 주장처럼 타깃을 정해 화재를 일으킬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 근데 조작된 사진이니까 열받네. 나 완전 믿었는데. 근데 사실 불기둥에서 완전 믿으셨죠? 네, 불기둥에서 완전 믿어버렸어. 그러니까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이런 음모론들이 득세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해마다 이런 비극들이 발생하니까 자꾸 이런 억측들이 생겨나는 거고 음모론이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워런 버핏과 함께 투자계 양대 산맥이라 불리는 투자계의 전설 조지 소로스 아십니까? 네네. 헤지펀드의 뭐 전설이죠. 딱 저희 대학생 때쯤 많이 들어갔던 이름이긴 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전 세계 금융시장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억만장자 소로스.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우리도 아는 엄청난 사건의 배후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기업 인수 뭐 적대적 합병 뭐 이런 얘기인가? 주가 조작? 지난해 5월 미국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항의하며 미 전역에서 반인종차별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바로 이 시위의 배후가 조지 소로스라는 겁니다. 소로스가 시위대를 금전적으로 후원하며 시위대를 조종한다는 음모론인데요. 와, 아니 뭐 이럴 이유가 있나요? 이거 오히려 가까운데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사회 운동을 이거 조종했다는 거는 이거는 어떤 인종 차별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이거 저 유리 포기하고 나가세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일단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다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소로스 시위대 배후설은 미국에서는 이미 파다하게 퍼진 이야기입니다. 소로스 시위대 배후설이 확산된 후에 SNS에서 소로스를 비난하는 글이 하루에 2만 개에서 무려 50만 개로 급증합니다. 급기야 소로스에게 폭발물이 담긴 우편을 보내니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만큼 음모론이 영향력이 생겼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어쨌든 힘을 가졌으니까 자꾸 이제 위협을 하는 거니까. 근데 흑인도 아닌 소로스가 대체 왜 이 반인종차별 시위대를 조종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일부 음모론자의 주장에 따르면 헝가리 출신 미국인으로 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소로스가 반이민 정책을 고수하는 당시 트럼프 정부의 불만을 가지고 이 정부를 전복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한창 시위가 벌어지던 지난해 7월 13일 조지 소로스가 설립한 재단에서 인종차별 해소를 위해 흑인 인권단체 등에게 한화로 약 2,654억 원을 기부하겠다고 발표. 게다가 이전보다 유독 큰 거액의 기부 소식에 조지 플로이드 시위 배후설 음모는 더욱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저는 약간 지나치는 뭐 야, 정체성은 없고 정말 건전한 네. 취지로 했을 것이다. 인종차별 나쁘니까 그거 하지 맙시다라고 기부한 거죠. 근데 억만장자라고 해도 기부액이 많긴 하네요. 아니 근데 이제 이런 자꾸 일이 일어난다면 소로스가 입장 발표를 하긴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어떻게 했어요? 얘기했어? 자, 이 시위대 배후설에 대해서 소로스의 대변인은요, 세간의 음모론을 적극 부인했는데요. 그리고 소로스를 둘러싼 음모론에 대한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시위대가 내세운 것이 반인권 반인종차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음모론은 시위대의 의도를 좀 훼손하고 이 가치를 모욕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발적으로 자기네 어떤 의식을 갖고 나온 분들을 조금 폄훼하는 게 아닌가. 진짜? 이 얘기 들었어. 이건 최근인데 그럼? 최근입니다. 네. 지난 4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사건. 인류의 정말 엄청난 위산을 잃은 거죠. 깜짝 놀랐어요. 예. 뉴스 보고. 그 말이 아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8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노트르담 대성당은 중세 고딕 양식의 대표적이자 인류의 문화유산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프랑스 당국은 이 화재가 첨탑 개보수 도중 실수로 일어난 화재라고 추측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파리 근교의 소도시인 뇌슈르센의 시의원 필리페 카르센티가 미국 뉴스 방송과 전화 인터뷰 도중에 노트르담 화재는 9.11 테러와 같습니다. 프랑스판 9.11이에요.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가 테러 때문에 일어났다고 한 것이죠. 자, 그런데 파리 시의원의 테러 발언 논란을 더 증폭시킨 게 있었습니다. 미국의 극우파 미디어 인포워비의 창립자인 알렉스 존스가 노트르담 화재 방화범은 이슬람인일 것입니다. 근데 근거 없이 이런 말 하긴 너무 위험한 발언. 위험한 발언이죠. 뿐만 아니라 인포워비의 이용자인 폴 조셉은 아랍어 이름을 쓰는 SNS 이용자들이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언급하면서 웃는 얼굴의 이모티콘을 사용했다고 지적. 이거는 좀 화재 사건인데. 실수로 잘못 눌렀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오해할 만한 여진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두고 음모론이 난무하는 가운데 화재 발생 2달 만인 지난 6월 드디어 공식 입장을 밝힌 프랑스 검찰.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는 방화나 테러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어디에서도 범죄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더 심층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근거 없이 저런 얘기를 하는 건 좀 아니다 싶어요. 2차 피해, 3차 피해 정말 수많은 그렇죠. 엄한 사람들만 더 피해를 보니까. 프랑스 사람 네. 중에 충분히 이슬람인도 많을 거거든요. 지난 5월 오산 주한미군 기지에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탄저균 배달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아, 저 때 너무 충격받았잖아요. 진짜 공포스러웠어요. 자, 그런데 이 탄저균 배달 사고가 2015년 대한민국을 공포에 빠뜨린 메르스 사태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발병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당시 186명이 감염, 그중 38명이 사망하며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우고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될 사고였죠. 자, 그런데 이때 메르스는 미군의 생화학 무기 테스트 중 유출된 겁니다. 당시 오산 공군 기지에 배달된 탄저균 사고 조사 과정에서 군 기밀이 드러난 건데요. 자, 미군이 그동안 생화학 전쟁에 대비해 일명 주피터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탄저균이 배달된 시점과 메르스 발병 사태가 맞물리는 점에 주목해서요. 탄저균 배달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메르스를 퍼뜨렸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어머, 이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나 지금 여보세요? 너무 설득됐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확실합니다. 이렇게 팔랑 비시면 안 돼요. 이 뉴스가 아닙니다, 지금. 이런 음모론이 나왔다.
그래서 결국 2015년 5월 미국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사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며 탄저균 배달 사고에 대해 공식 사과했고요. 무성했던 음모론도 일단락됐는데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린 메르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수족마비 후유증을 일으키는 신경계 감염 질환, 척수성 소아마비. 약 30년 전만 해도 전 세계 매년 약 35만 명의 어린이들이 소아마비를 앓았지만 백신 접종이 확산된 이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환자 수가 급감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5년 나이지리아에서 불과 1년 만에 소아마비 환자 수가 무려 2배 이상 급증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갑자기 왜요? 그러게요. 그 이유는 바로 2003년 나이지리아 전역에 퍼진 백신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소아마비 백신을 맞으면 불임이 되거나 에이즈에 걸린대. 나이지리아에 이런 괴소문이 퍼진 이유. 나이지리아에서는 아프리카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고요. 인구수가 약 2억 명입니다. 때문에 인구를 통제하려는 서방 국가들이 소아마비 백신에 병원균을 넣어 나이지리아의 인구를 대거 감축시키려 한다는 얘기였죠. 아니 무슨 인구를 조절하려고 죽인단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말도 안 돼요, 저. 이거는 플랑기어도 못 믿겠어.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아이들한테. 그럼. 그런데 이 괴소문을 더 심화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 미 중앙정부국이 벌인 가짜 백신 작전 때문입니다. CIA는 파키스탄에 숨어있던 9.11 테러 주범 오사마 빈 라덴을 잡기 위해서요. 파키스탄 주민들에게 B형 간염 백신을 접종한다며 피를 뽑은 뒤 빈 라덴의 DNA와 대조하는 비밀 작전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아, 진짜? 그런데 이 작전을 2011년 영국 유력지에서 폭로하면서 나이지리아 국민들의 불안감에 기름을 들이부었습니다. 이어서 나이지리아 북서부 카노 지방의 주지사는 소아마비 백신 접종을 금지합니다. 대놓고 백신 보이콧을 선언하며 그 일대는 금세 소아마비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소아마비 백신을 둘러싼 괴 소문들은 서양국에 대한 불신에서 확산된 음모론이었는데요. 아무 근거도 없는. 누가 퍼뜨리는 거예요, 이거? 이후 세계보건기구 등에서 적극 나선 결과 다행히도 2014년 7월 이후 약 1년간 나이지리아에서 소아마비 환자가 한 명도 보고되지 않은 뜻깊은 성취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구촌의 난제이자 21세기 인류 최대 고민, 지구온난화. 급속한 산업 발전으로 온실가스가 과도하게 배출돼서요. 이를 감축하자는 목표로 맺어진 파리 기후협정에 195개국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지구온난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요. 자, 그런데 나사 기상연구원 출신인 존 시온 박사의 폭탄 발언이 터졌습니다. 지구온난화는 모두 다 거짓입니다. 3만 명이 넘는 과학자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어요. 지구온난화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과학적으로는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 우린 이렇게 대충 알고 있죠. 네네. 그런데 존 시온 박사가 제시한 근거는 이렇습니다. 남극 빙하를 분석한 결과는 정반대. 계절 변화에 따라 기온이 오를 때 바다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 20여 년의 기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상 이변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없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왜 지구 온난화의 위험성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 존 시온 박사에 따르면 세계 여러 정부가 환경세를 명목으로 세금을 거두고 에너지 업계에서 돈을 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음모라는 건데요. 근데 이것도 일리가 있는 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진실이 팩트죠. 아닐까. 네. 2009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신종 플루. 감염이 되면 고열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이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4월 인도네시아 보건장관인 시티 파딜라 수파리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충격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신종 플루는 선진국 제약회사의 이익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장관이 신종 플루 바이러스 유포 혐의로 지목한 곳은 미국 유명 제약회사 B사, 그리고 B사에서 세계보건기구인 WHO와 함께 신종 플루를 확대 재생산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일부러 바이러스를 세계보건기구가 퍼뜨렸다는 주장까지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자, 사실 B제약 회사의 신종플루 자작극 논란은 암암리에 퍼져 있었습니다. 신종플루의 존재가 처음 세상에 드러난 것은 2009년 4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신종 바이러스인 신종플루 감염자를 발견했다고 공식 발표한 건데요. 자, 그런데 2달이면 신종플루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으니까 저희랑 미리 계약하시죠. 마치 신종플루 출현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백신 개발이 완료되기도 전에 미리 여러 국가와 백신 납품 계약을 맺은 B 제약회사. 요게 조금 의심이 되네요. 굉장히 이상했죠. WHO는 그해 6월 감염병 경보 중 최고 수준인 대유행을 선포. 그래서 일각에선 B 제약회사가 백신을 팔기 위해 신종플루를 확산시켰다는 주장이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근데 사람의 목숨에 걸린 일인데 저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제발 믿고 싶지 않은 정말 저는 얘기긴 해요. 네.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걷잡을 수 없게 퍼진 주장에 당시 B 제약회사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로부터 5월 초에 신종플루 바이러스 샘플을 제공받아 백신 개발에 착수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자, 그런데 신종플루 대유행을 결정한 WHO의 비상위원회 위원 중에 제약사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그런데 얼마 뒤 존 맥켄지 위원장과 에번스 위원이 갑자기 비상위원회를 사퇴하자 WHO와 제약사의 결탁 의혹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한편 2010년 8월 WHO가 신종플루 대유행 종료를 선언했지만 WHO와 제약사들 간의 결탁 의혹은 명확히 해명되지 않았는데요. 찜찜하네요. 21세기 최악의 의학 스캔들로 불리는 신종플루 논란. 그 진실은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2014년 9월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 라이베리아의 한 일간지가 전한 충격적인 소식. 에볼라 바이러스는 미 국방성이 개발한 세균 무기. 어머. 전 세계에 죽음의 공포를 안긴 에볼라 바이러스가요. 실은 포화 상태에 이른 세계 인구를 줄이기 위해 미국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세균 무기라는 보도였는데요. 오도였대요. 끔찍하다. 2014년 라이베리아를 비롯해 서아프리카를 강타한 에볼라는 초기 사망률 90%, 2년간 무려 10,0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치명적인 바이러스인데요. 이에 WHO가 에볼라를 지난 40년간 최악의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죠. 근데 미국이 왜 에볼라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라이베리아의 일간지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1975년 미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협력해 당시 자이르에서 최초로 에볼라 바이러스를 개발? 그런데 개발 이유가 아프리카 빈민과 흑인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였답니다. 그 배경에는 흑인을 열등인종으로 분류해 인종 청소라는 끔찍한 음모가 숨어 있었다는데요. 저거 나치 때나 진짜, 있었던 얘기 예. 아니에요. 그 뒤 점점 몸집을 키워간 에볼라 바이러스 미스터리. 이번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제약회사들과 손을 잡고 에볼라 백신을 미리 만들어 특허를 따뒀다. 그래서 막대한 백신 판매 수익을 챙겼다는 주장까지 제기됩니다. 1960년대 실제로 이제 미국이 매독균 인체 실험했다라는 음모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아직 사실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전례가 있구나. 이제 없던 얘기는 아니에요. 전 세계를 공포에 몰고 간 죽음의 그림자, 에볼라 바이러스. 정말 에볼라 바이러스에 검은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을까요? 자, 다음 특종입니다. 바이러스를 둘러싼 인구 감축 음모론은 또 있습니다. 1947년 우간다의 지카 숲에서 처음 발견된 지카 바이러스. 이것도 난리였죠. 이거 난리죠. 난리였죠. 응. 주로 이집트 숲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것으로 두통, 발열, 근육통과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산부가 출산을 하면 아이가 소두증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저 많이 알려졌잖아요, 저 얘기. 2016년 브라질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대유행. 이때 브라질 당국에 접수된 신생아 소두증 사례가 무려 4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전년 대비 무려 20배가 넘는 수치였는데요. 어마어마하게 급증하긴 했네. 근데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약간 가임기 여성들한테는 또 맞아요. 특히 맞아요. 공포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충격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확산된 건 영국 때문입니다. 바로 영국의 생명공학 회사 오사가 지카 바이러스 확산의 배후라는 것. 사건의 발단은 오래전부터 브라질 정부가 골머리를 앓아온 풍토병인 댕기열 때문이었습니다. 이 댕기열의 숙주가 바로 지카 바이러스의 숙주이기도 한 이집트 숫모기. 그래서 브라질 정부는 댕기열 확산을 막기 위해 유전자를 변형한 이집트 숲 수컷 모기를 브라질 동북부 지역에 방사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실제로 모기 유충이 95%, 성체는 78%나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여기까진 좋은 거잖아요. 다행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유전자 변형 수컷 모기를 방사한 지역에서 이번엔 지카 바이러스가 창궐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들의 불안을 좀먹고 등장한 한 주장. 영국 생명공학기업 오사가 지카 바이러스를 퍼뜨릴 목적으로 일부러 유전자 변형 모기를 방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말도 안 돼.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랬다면? 소문에 따르면요. 댕기열 확산 방지 실험은 명분일 뿐 오사의 진짜 목적은 인구 감축이라는 거였죠. 아유.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이 끔찍한 계획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미국의 대표 소프트웨어 M사의 전 CEO 빌 게이츠라는 겁니다. 에이. 말이 됩니까? 아우. 빌 게이츠는 에볼라 바이러스 연구에 한 해 수조 원을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말이 됩니까? 지카 바이러스 음모론에 등장한 영국 생명공학 기업 오사가 빌 게이츠가 만든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이 지원하는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소 빌 게이츠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선 전 세계 인구를 감축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강연에서 언급한 사실까지 더해져 음모론에 더 힘이 실렸습니다. 사실과 추측이 얽혀 만들어진 지카 바이러스 음모론.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들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선 안 되겠죠? 자, 이번 특종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믿고 있는 음모론입니다. 바로 1969년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아폴로 11호 영상은 조작됐다는 달 착륙 조작설입니다. 바람이 불고 있어요, 성조기에. 조작됐습니다. 말이 안 그리고 되잖아요. 역대 미국 대통령이 매번 질문 받는데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안 믿어줘요. 안 믿을 만큼 이상한 일이에요.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자, 그동안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던 의혹들은 아니고요. 좀 더 구체적이고 아주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아폴로 11호 달 착륙 영상이 사실은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것인데 이 영상을 촬영한 사람 바로 공상과학 영화의 거장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라는 겁니다. 호호. 자, 아폴로 11호 달 착륙 1년 전인 1968년 큐브릭 감독의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개봉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영화를 본 나사가 큐브릭 감독을 스카우트, 달 착륙 조작 영상을 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엄청난 능력자 아닙니까? 네. 전 저분은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자, 과연 그럴까요? 음모론자들에 따르면 1980년 큐브릭 감독의 또 다른 명작 샤이닝에 아폴로 11호에 대한 비밀 코드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비밀 코드가. 자, 먼저 영화 주인공인 잭의 아들 데니가 입은 스웨터에는 아폴로 11호가 그려져 있고요. 저 뒤에 넣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 저걸 입고 나왔어? 그럼요. 저걸 왜 입고 나와? 그러게. 데니가 앉아있는 카페트의 무늬는 실제 아폴로 11호 발사대 패턴과 유사. 그러네. 보십시오. 저런 패턴이 흔한 것도 아니에요. 또 주인공 잭이 속담인 All work and no play makes Jack a dull boy라고 타이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All, ALL이 어머머. A11, 즉 아폴로 11호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큐브릭 감독이 진짜 이게 말은 못하겠고 대회비니까 영화를 통해서
메시지를 줬고 그걸 우리가 이제 알아낸 거네. 그래서 결국 한국에서 방송까지 하고 있잖아. 혹시 뭐 큐브릭 감독이 뭐 해명은 했나요? 아쉽게도 큐브릭 감독은 이 음모론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정을 안 해? 왜 부정 안 해? 그리고 1999년 결국 큐브릭 감독이 세상을 떠나며 달 착륙 조작 음모론이 묻히는가 싶었는데요. 여봐. 그런데 16년이 지난 2015년 영국의 영화 제작자 패트릭 모레이가 생전 큐브릭과의 인터뷰를 공개. 어머머머머머. 그 내용은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거 봐라 이거. NASA promised me and gave me a lens, a special lens, which they used to photograph the moon. 진짜 저렇게 말했네. 자백을 했네 우리. 음모론이 아니네. 하지만 큐브릭 감독의 아내 크리스티아는 영상 속의 목소리는 실제 큐브릭의 목소리와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음모론자들은 영상이 사실이라고 주장. 결국 큐브릭 감독을 둘러싼 달 착륙 조작 음모론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이번 음모론의 주인공은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단체인데요. 일명 세상을 움직인다는 그림자 정부 일루미나티입니다. 많은 그 소설이고 드라마고 영화고 뭐 만화고 다 나오죠. 오늘 주제하면서 빠질 수 없는 조직. 그렇죠. 음모론자들에 따르면 일루미나티는 수백 년 동안 존재했으며 세계 정복을 목표로 은밀하게 세계 정치, 경제, 언론을 지배 일종의 그림자 정부라고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함부로 그들의 실체를 파헤치는 건 너무나 위험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2015년 1월 17일 미국 미네소타주 애플밸리 마을 영화 감독 데뷔를 앞둔 데이비드 크롤리와 그의 아내 코멘 또 5살 딸 라니아까지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아이고. 소름 끼치게도 사건 현장의 벽면에 새빨간 피로 신은 위대하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책상 위 메모장에는 지금 알라에게 복종하십시오라는 의문의 글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현지 경찰은 파병군 출신인 크롤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충동적으로 가족들을 살해했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크롤리 가족을 죽인 건 일루미나티가 분명합니다. 일각에서는 일루미나티의 소행이라는 음모론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아니 뭐 유명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가족인데 일루미나티가 진짜 있다면 일루미나티쯤 되는 단체가 뭐하러 크롤리 가족을 죽여요? 그러게. 사실 크롤리가 사망하기 직전인 2014년 영화 그레이 스테이트 제작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영화는 칩을 이용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림자 정부의 음모를 폭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음모론자들은요. 일루미나티가 그들의 실체를 밝히려는 사람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 크롤리 일가족을 몰살, 영화 제작을 중단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필 그 영화 제작 발표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또 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냥 뭐 이게 일루미나티의 소행이라는 증거는 없잖아요. 지금까지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달 착륙의 진실과 일루미나티의 존재. 과연 언제쯤 이 음모론의 검은 내막이 벗겨질 수 있을까요? 2009년 12월 9일 새벽 노르웨이 북부에 위치한 핀마크 지역. 사람들은 갑자기 하늘에 떠오른 정체불명의 빛 때문에 대혼란에 빠졌는데요. 이거 사진으로 보시죠. 에이 합성이네. 이거는 뭐. 전부 에이. 저런 색깔이 나올 수가 있나? 그러니까. 요즘 우리 어떻게 보고 저 사진을. 그래. 전 조작이죠. 그래. 무조건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네. 자, 그들이 목격한 것은 상공에 떠 있는 나선형의 불빛. 소용돌이 마냥 시계 방향으로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3분 뒤 소용돌이 중심부에서 푸른빛의 광선이 나타나더니 이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노르웨이를 떠들썩하게 만든 이 괴현상을 두고 지구 물리학 관측소의 연구원인 투롤스 린 한센은요. 그 빛은 미사일 발사 실험 중 발생한 불빛입니다. 누출된 미사일 연료가 공중에서 떠돌다가 떨어진 것이죠. 나선형 불빛의 정체를 미사일에 누출된 연료로 지목. 불빛이 발견되기 전날 러시아 해군이 핀마크 지역 인근의 바렌츠 해에서 미사일 실험 발사를 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자인 조셉 박사의 생각은 달랐는데요. 바렌츠에서 미사일 실험 발사가 수차례 진행됐지만 단 한 번도 그런 불빛이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미사일 발사에 실패할 경우 폭발로 인해 기체가 여러 조각으로 나뉘게 되는데
나선형 불빛이 목격된 주변에서는 그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빛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러게. 그래서 조셉 박사가 추측한 광선의 정체는 나선형 비행을 하는 미확인 비행물체, 즉 UFO가 남긴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의문들을 남긴 노르웨이의 나선형 불빛. 그런데 2012년 중동 5개 나라에서 이 소용돌이 광선이 또다시 포착됐는데요. 이번엔 5개의 나라에서 발견된 겁니다. 비슷하긴 한데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미스테리하네요. 하늘에서 발견된 미스터리한 소용돌이 불빛.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2014년 11월 12일 과학계를 떠들썩하게 한 역사적인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유럽 우주국 ESA가 발사한 해성 탐사선 로제타호의 탐사 로봇 필레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무려 지구로부터 5억 1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해성 67P 착륙에 성공한 것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상 최초의 해성 착륙, 그 속엔 나사와 유럽 우주국이 외부에 절대 공개하지 않으려 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데요. 필레가 착륙한 67P 해성은 진짜 해성이 아닙니다. 에? 자작극? 주작? 이것도 해성- 뭐 달 착륙 조작 이런 비슷한 거예요? 자, 영국의 유명 언론사에 따르면 탐사 로봇 필레가 실제 착륙한 곳은 67P라는 해성이 아니라 유럽 우주국이 비밀에 붙인 외계인의 함선이라는 것. 외계인의 더 함선? 안에 더해. 더 대단한 데 날아간 거 아니야, 그럼? 그러니까 그럼 저게 더 칭찬해줘야 되는 거 어렵잖아. 아니야? 더 잘 된 건데? 저기 칭찬해줘야 되잖아. 자, 역사적인 해성 착륙을 둘러싼 음모론, UFO 관련 사이트를 운영하는 스콧 워링이 탐사 로봇 필레를 쏘아올린 유럽 우주국의 내부 고발자에게 받은 이메일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메일에 따르면 탐사 로봇 필레가 착륙한 67P 해성은 이미 약 20년 전에 나사가 우주에서 알려지지 않은 발원지로부터 의문의 신호를 감지했던 곳이라는데요. UFO 사이트 운영자 스콧 워링은 그 신호가 외계인이 인간에게 보낸 신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또 다른 증거. 전화인가요? 이 소리는 일명 해성의 노래. 로제타호가 탐사 로봇 필레를 해성 표면에 낙하시키기 전 해성에서 나는 소리를 지구로 보낸 건데요. 일각에서는 이 해성의 노래가 자연적인 환경에서 나는 소리가 아닌 외계인들이 서로 소통하는 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음모론일 뿐일까요? 지난 2011년에도 호주에서 발생한 이 사건 때문에 UFO에 대한 의혹이 더욱 증폭했습니다. 당시 호주의 한 신문사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호주 당국에 UFO 목격 관련 정보 파일 공개를 요청했는데요. 그런데 남부 우메라에서 확인된 UFO 정보와 이상현상에 관한 보고서 이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UFO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했던 호주의 신문사는요. 호주 국방부가 UFO 관련 정보 파일들을 고의로 폐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록을 분실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필 공개 요청을 했을 때 이게 또 없어졌다고 하는 게 뭔가 약간 궁색해 보이죠. 시점이 애매하고 뭔가 공개 못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분실 폐기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폐기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그런데 말입니다. 호주 당국이 UFO 정보를 은폐한다는 의혹은 이뿐이 아니죠. 이른바 호주의 51구역이라 불리는 파인갭. 공식적으로는 미국과 호주의 안보를 위한 군사기지인데 한간에는 파인갭이 UFO 비밀 연구기지라는 음모론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호주 정부가 UFO 정보 파일을 분실했다는 것도 뭔가 좀 필사적으로 목숨 걸고 숨겨야 되는 정보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호주 당국은 대체 무엇을 그토록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자, 두 기자님께 또 여쭙겠습니다. 인류가 달에 처음 발을 디딘 게 언제입니까? 69년 닐 암스트롱이 닐 암스트롱. 예. 인정합니까?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인류가 최초로 화성에 착륙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인류가요? 인류가. 인류는 화성 못 갔죠 아직. 못 갔다. 로봇만 보냈죠. 아직 간 적은 없잖아요. 아, 여기에 동참하시겠어요? 아니, 사람이 간 적은 없고 로봇가 로봇만 보냈어요. 사람이 간 적이 없다. 아, 이렇게 과학 지식이 짧아가지고 이게 저희 주선에 맷 데이먼 한번 갔어요. 마셔. 맷 데이먼은 세트에서 한 거고요. 자, 화성에 사람이 갔다는 건 제가 아니고요. 나사 직원이 얘기한 겁니다. 나사요. 갔다는 거예요? 2014년 전 CIA 조종사인 존 리어가 진행하는 미국의 한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에 제키라는 여성의 전화가 올려옵니다. 나사에 있을 때 화성 지표면을 걷고 있는 사람을 봤어요. 제키의 주장에 따르면요. 1979년 나사에서 근무할 당시에 화성 탐사선 바이킹호의 원격 측정 영상을 통해 우주복을 입은 두 남자가 화성 지표면을 걷고 있는 모습을 똑똑히 목격했다고 합니다. 뭐 잘못 본 거 아닙니까? 착각했던 거 아니에요? 진짜 화성에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사 직원이 대서특필되고 이게 아니 근데 약간 청취자 연결 같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 되는 얘기라고. 청취자를 무시하나요? 무슨 논문이나 보도가 아니라 전화 연결해서 갑자기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제키와 동료들이 함께 보던 영상이 갑작스럽게 끊기자 제키와 동료들은 영상을 확인하려고 위층 사무실로 올라갔다는데요. 위층 사무실의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창문은 종이로 가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사람 말을 믿는다고 한다면 네네.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평소엔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이게 영상을 확인하려고 가보니까 그냥 당연하죠. 막아놨다는 거잖아요. 뭔가 숨기려는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답이 너는 제키가 누구예요? 제키요. 신분을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제키라는 사람이 한 말을 믿을 수 있냐 이거죠. 네. 자, 실제로 신원이 확인이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 거봐.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제키의 말을 들은 진행자 존 리어가 전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사실 인간은 1966년도부터 화성을 식민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화성엔 이미 저산소 상태에 적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며 음모론에 더욱 불을 지핀 겁니다. 저산소 상태에 적응한 사람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네. 아니 화성에 저산소 유인 인간이요. 화성에 유인 탐사선 사람이 탄 탐사선을 못 보냈어요 아직. 그래 로봇 하나 보냈잖아. 산소가 부족하면 사람이 적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요. 어쨌든 제키는 확인 안 됐어도 존 리어라는 사람은 자기의 신분이 드러난 사람이잖아요. 마이 라디오입니다. 네. 네. 그 사람이 얘기한 거는 약간 그래도 신빙성을 가지지 않았을까라고 당연하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 전에 갔다고 하니까 이게 결국에는 증거 없는 계속 얘가 반복되면서 저 사람 얘기는 믿을 수 있지만 음모가 계속 확산되는 거 아닙니까? 과연 화성에는 정말 사람이 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음모론 소개에 앞서서 이번 특종과 관련된 인물에게 단단히 화가 나 있는 분이 계셔서 그분의 영상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뭐라고 보내고 싶으세요? 아, 이건 참 몇 달 전에 돌아가서 그 일론 머스크한테 그 입증 담으려고 하고 싶어요. 어우, 시원시원한. 와 진짜 시원하게 얘기해. 조승우 씨도 물렸네요. 그렇습니다. 무려 16년 만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조승우 씨가 일론 머스크의 입을 다물게 하고 싶었던 이유. 지난 4월 말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며 천정부지로 치솟던 암호화폐 비코인이 5월 10일 미국 내 가격이 7% 이상 폭락. 국내 시장에서도 13% 이상 대폭 하락하며 그야말로 한순간 암호화폐 시장이 요동쳤는데요. 그 중심에 있던 사람 아니나 다를까 일론 머스크였던 겁니다. 아유, 정말 많은 피해자가 있죠. 왜냐면 지난번에 SNS로 주식 시그널 같은 거 잘못 줘가지고 그치. 요동을 쳤잖아요. 뭐 맞아요. 득을 본 사람도 있겠지만. 요즘 제 주변에서는 저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지난 1월 일론 머스크는 본인의 SNS에 단 한 줄 샵 비코인이라고 올리자마자 반나절 만에 비코인이 18% 이상 폭등하며 암호화폐 시장이 출렁였고요. 이후 비코인으로 티사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며 전일 대비 비코인의 가격이 약 15% 상승. 그런데 지난 5월 10일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SNS를 통해 저희 전기차 구매 시 허용했던 비코인 결제를 중단하겠습니다.
비코인 채굴을 위해 컴퓨터를 대량 가동할 때 화석 연료 사용이 급격히 증가한다며 비코인 결제를 돌연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던 겁니다. 난리 났죠, 전날. 갑자기 저러면 어떡해. 국내외 암호화폐 시장이 그냥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 들썩였잖아요. 난리 났죠. 자, 그런데 비코인에 대한 그의 갑작스런 태세 전환에 아니 혹시 D코인 띄우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곧 T전기차 D코인 결제 승인할 듯. 일부 누리꾼들은 일론 머스크가 이 비코인 악재를 터뜨린 이유가 또 다른 암호화폐인 이 D코인을 띄우기 위해서가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건데요. 실제로 그동안 일론 머스크는 D코인 수호 천사를 자처 스스로를 D코인의 파더로 부르는가 하면요. 본인의 SNS에 D코인의 상징인 시바견과 관련된 다수의 밈을 게재해왔던 겁니다. 아니,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일론 머스크가 D코인을 띄우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즐기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있겠죠.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현재 비코인 채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하는데 이 중국에 맞서 미국이 패권을 쥔 암호화폐를 찾아 적극 지원에 나섰는데 이 가상화폐가 바로 D코인이라는 거죠.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인지 정말 D코인을 띄우기 위해서인지 진실은 일론 머스크만 알고 있겠죠. 자, 이번 음모론 역시 화제 인물이고 논란의 중심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연관된 음모론입니다. 자, 2002년 일론 머스크가 화성 이주의 꿈을 내걸고 설립한 민간 우주선 개발업체 스페이스비. 일론 머스크는 지난해 5월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뒤 민간 우주 수송 시대가 열렸다며 자화자찬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정 기자님께서 한국 최초로 우주 관광객 되겠다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공언을 당했죠. 저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뭐 CG 만들고 해가지고 600억 내서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예. 일론 머스크의 유인 우주선 발사가 성공하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특히 2016년 9월 1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로켓 발사장에서 발사 직전 연료를 주입하던 팰컨 B 로켓이 갑자기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영상에서 뭔가 이상한 점 못 보셨습니까? 이상한 점? 힌트를 주세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안 보여요? 자, 지금 다가오잖아요. 새 아니에요? 어머. 제가 날아가는 시점에 터져버리네. 그렇죠. 접근했을 때. 어. 자, 로켓 폭발 영상이 공개된 뒤 로켓 폭발 원인은 외계인입니다. 터트렸네, 그놈이. 그럼 터트린 거야. 그러니까 외계인들이 이제 우주로 오기 전에 막은 거죠.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로켓이 폭발하는 순간 왼쪽 상공을 지나는 검은 물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외계인이 탄 UFO가 로켓에 접근해 공격을 가한 뒤 빠르게 사라졌다는 음모론이 제기된 건데요. 이후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물체의 속도가 최소 시속 5,800km는 돼 보인다. 외계인이 틀림없다. 맞네. 저게 어떻게 외계인이냐. 그냥 새가 지나가는 거라고. 근데 저렇게 빠른 새가 어딨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외계인 타격 음모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고 약 2달 뒤인 11월 7일 일론 머스크는요. 우주에서 필요한 산소의 탑재량을 늘리기 위해 산소의 온도를 낮춰 액화시키는 과정에서 온도를 너무 낮춘 나머지 산소 결빙으로 인해 폭발한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로써 팰컨 B 로켓을 둘러싼 외계인 공격 음모론은 일단락됐습니다. 고전 명작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주인공 스칼렛 오하라의 마음을 애태우는 신사역할로 열연한 배우 레슬리 하워드. 자, 그는 이 영화로 스타덤에 오른 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연합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선전활동에 뛰어들었는데요. 그런데 레슬리 하워드는 전쟁 중 사망. 그리고 그의 죽음에 대한 음모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1943년 6월 1일 하워드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영국의 브리스톨로 향하는 민간 항공기에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탄 항공기가 스페인 북부 비스케이만 상공을 지나던 중 갑작스러운 폭격으로 추락. 결국 하워드는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야, 아무리 뭐 전쟁 중이라도 민간 항공기는 공격 안 하지 않나요? 원칙이죠, 원칙. 그래, 전범이죠, 그런 게. 예. 누가 공격한 거예요? 자, 당시 독일은 민간 항공기를 연합군의 전투기로 오인해서 공격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이안 콜빈에 따르면 히틀러가 비행기를 격추시키라고 지시한 게 분명합니다. 반나치 성향을 가진 하워드를 평소 히틀러가 눈엣가시로 여겨서 하워드를 살해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명인이 나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얘기를 계속하면 대중들은 영향을 받거든요. 네. 혹시 그런 거를 염려해서 민간 항공기를 격추시키면서 죽인 건가? 아, 근데 그것만으로 히틀러 소행이라고 하기에는 뭐 히틀러가 나쁘니까 그냥 뭐든지 히틀러가 했다 그러면 다 넘어갈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말입니다. 레슬리 하워드 죽음에 대한 음모론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영국 정보부장으로 참전했던 윌리엄 스티븐스는요. 레슬리 하워드의 매니저 알프레드 첸홀스와 당시 영국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키와 얼굴형 헤어스타일이 비슷해가지고요. 그래서 독일군이 매니저 첸홀스를 처칠로 착각해 민간 항공기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주변에 경호원이나 뭐 의전 등을 보면 오해하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외모만으로는 닮았네요. 지난 6월 스페인에서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 PC 백신 거물 감옥에서 자살. 1987년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며 보안업계의 선구자라 불렸던 존 맥어피. 그런데 스페인 감옥에서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PC 백신의 선구자잖아요, 저분이. 그렇죠. 근데 어쩌다가 스페인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 거예요. 존은 컴퓨터 보안업계에 한 획을 그었지만 이후 폭행, 살인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됐고요. 급기야 지난해 탈세 혐의로 미국 검찰에 기소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왔던 존은 지난해 스페인에서 체포. 그런데 미국 송환을 앞두고 갑자기 구치소에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이유가 있었을까? 미국으로 가면 뭐 형량이 확 높아질 거였다든지. 뭐 명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닌가? 이 사람이 뭔가 미국 정부에 가서 밝히면 안 되는 뭔 비밀이 있거나 뭐 이랬나? 자, 그런데 그의 죽음을 두고 이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메가피는 알아선 안 될 정보를 알고 있어서 자살당한 거다. 뭐야? 나의 추리하고 지금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자, 미국의 극우 음모론 집단 큐어넌을 중심으로 일부 음모론자들 사이에서는요. 그가 미국 정부의 기밀 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래서 그의 입을 막기 위해 살해한 뒤 자살로 위장했다라고 주장했고요. SNS에서 샵 메가피 didn't kill himself라는 해시태그 운동까지 벌였습니다. 아니 근데 그럴 만한 정보를 진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을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그렇긴 하네요. 보안이니까. 음모론자들이 존이 자살당했다는 음모에 혹한 또 다른 이유. 내가 자살했다고 하면 믿지 마세요. 진짜 나인지 알도록 오른팔에 문신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체포되거나 실종되면 엄청난 양의 기밀이 공개될 겁니다. 또 어떤 기밀을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 그가 어떤 기밀을 알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밝혀진 건 없습니다. 존은 생전에 자신이 정부와 CIA 요원, 바하마 공무원들의 부패와 관련된 파일을 수집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래서 음모론자들은 그가 죽임을 당했다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또 다른 음모론자들은 사망한 존은 가짜이며 진짜 존은 아직 살아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망한 존이 가짜라는 주장이 있다면 존이 얘기한 대로 네. 이 문신을 좀 찾아보면 되지 않나요? 저 공개하면 되잖아요. 그 시신의 그래요. 팔을 딱 공개하면 되지 않나요? 스페인 당국은 존의 시신을 부검 결과 명백한 자살이라고 밝혔지만 그의 문신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없네, 없어. 그래서 이를 두고 사람들은 존의 죽음에 더욱 의문을 품었고요. 음모론이 아직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분은 아니지만요. 권위적이지 않고 소탈한 성품으로 전 세계 카톨릭 신자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하느님의 미소라는 별명까지 얻은 제263대 교황, 바로 요한 바오로 1세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한국에 또 찾아오신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1세 교황 소식은 그렇게 많이 듣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요.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은 1978년 교황으로 선출된 지 불과 33일 만에 서거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한 달 만에? 네. 굉장히 짧게 재위하셨네요. 당시 교황청이 밝힌 교황의 공식 사인은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카톨릭계에서는 교황 독살 음모론이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당시 교황청은요. 요한 바오로 1세 교황께서
지난 9월 28일 오후 11시경 서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황의 시신을 수습한 장의사가 다음 날인 9월 29일 오전 8시경 현장에 도착했을 때 교황의 시신에 온기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에이? 사망하고 하룻밤이 지났는데? 9시간 지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몸이 따뜻했다는 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뭐 상식적으로 좀 사망 시각이 약간 바뀐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교황께서 평소 책 읽을 때 안경을 안 쓰시는데 사망 당시엔 안경을 썼고 손엔 책이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교황이 갑자기 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황청에서는 부검도 하지 않고 시신을 방부 처리, 재빨리 장례 절차를 밟은 것 역시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또 부검을 해서 뭔가 안 좋은 게 나올까 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사인은 밝히긴 했죠. 심근경색이라고 했으니까 밝히긴 한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의문만 가지고 독살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은데 독살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뭡니까? 음모론자들에 따르면 생전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이 오랫동안 마피아의 자금 은닉처란 의혹을 받아온 바티칸 은행을 개혁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마피아가 결탁한 바티칸의 비밀 조직이 교황을 독살했다는 것이죠. 아 이제 조금 그럴듯한 이유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설마 교황을 독살하겠나요? 쉽지 않은데. 그 교황이라는 그 사람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 음모론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1993년 후임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처음으로 마피아를 공개 비판. 마피아들은 언젠가 신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2달 뒤 로마 성당 2곳에서 잇따라 의문의 폭발 사고가 발생. 그리고 2010년엔 이탈리아 검찰이 바티칸 은행이 마피아의 자금 세탁을 돕고 있다며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요한 바오로 1세 교황 독살설에 대한 명백한 증거도 없고 교황청 역시 인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교황 독살 음모론을 믿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수단의 수도 하르툼에서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이송된 한 남성.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그는 끝내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의 죽음이 알려지자 세상에 이번에도 또 죽었다고? 분명 뭔가 있긴 있나 봐. 많은 사람이 그의 죽음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이번에 또라고 하면 한 번이 아니었다는 거고. 뭐죠? 사망한 남성의 정체는요. 수단 주재 러시아 대사 미르가야스 쉬린스키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6년 12월부터 쉬린스키가 사망한 2017년 8월까지 약 9개월간 해외 주재 러시아 대사 4명이 총상과 심장 질환으로 잇따라 세상을 떠난 겁니다. 게다가 사망한 4명의 러시아 대사를 포함한 고위급 외교관 7명과 러시아 내 주요 관료까지 총 9명이 이 기간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뭐 사인이 좀 다르다고 해도 9개월 사이에 9명이 죽었다는 게 이건 우연의 일치를 보기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게다가 각국에 있던 러시아 외교관 대사들이 이렇게 얼마의 기간에 걸쳐서 죽은 게 좀 이상하긴 해요. 이 러시아 외교관들의 잇따른 죽음에 미국의 몇몇 언론 매체에서는요. 사망한 대사들 미국 대선 개입과 연관이라는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그 얘기 많았지. 2016년에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한 폭로 전문 사이트에서 민주당 전국위원회의 이메일 내용을 폭로하자 당시 민주당 측에서 러시아가 트럼프의 승리를 돕기 위해 해킹을 한 것이라고 주장, 일명 러시아 스캔들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미국 언론 매체들은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과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을 제기했던 겁니다. 이 트럼프 관련 음모론 외에 일각에서는 러시아에서 벌인 일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사망한 해외 주재 대사들과 고위 관료들이 반푸틴 인사들로 세상에. 푸틴 대통령의 권력 강화를 위한 희생양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이상하다. 그러나 러시아 대사 연쇄 사망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음모론들에 대한 어떤 명확한 증거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물 없이 정보 형태로 남아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가상화폐. 그런데 2018년 캐나다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Q거래소에서 한순간에 무려 약 1,600억 원이 공중 분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이 Q 거래소는 고객들의 가상화폐 대부분을 해킹에 안전한 오프라인 지갑 콜드 월렛에 보관했습니다. 이 콜드 월렛은 반드시 비밀번호를 알아야만 가상화폐를 입출금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콜드 월렛의 비밀번호는 오직 단 한 사람, Q 거래소의 대표 제럴드 코튼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오, 이 사람이 범인이네요. 저기 음모론입니다. 여기 승질만 가지고. 너무 확실하잖아요. 얘기를 좀 들어봐야죠. 그러던 중 Q 거래소의 대표 제럴드 코튼은 고아원 설립을 위해 인도로 여행을 떠났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사망 소식이 들려온 뭐야? 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뒤 Q 거래소는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콜드 월렛의 비밀번호를 아는 유일한 사람의 부재로 인해 고객들이 예치한 약 1,600억 원이라는 거액을 찾을 방법이 없어진 거죠. 어떡하냐? 진짜 어떡해. 그 피해 고객들의 수는 무려 11만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제랄드 코튼 대표가 돈 빼돌리려고 수쓴 거 아니야? 갑자기 죽어? 신분위장해서 어딘가 잘 살고 있을걸? 제럴드 코튼 대표의 죽음을 둘러싸고 퍼진 소문, 그리고 그 소문을 더 증폭시킨 건 그가 인도 여행 전에 뜬금없이 유언장을 썼답니다. 갑자기? 자신의 자산 약 81억 원을 아내에게 상속하고 그중 약 8,500만 원은 자신의 반려견에게 남긴다는 꽤 상세한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 유언장을 쓴 지 불과 12일 만에 사망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유언장을 왜 썼지? 미 정부와 군의 비리를 파헤치며 일명 오바마 정부 저격수로 유명했던 미국 휘 언론 매체의 기자 마이클 헤이스팅스. 특히 2010년 당시 아프가니스탄 주둔 사령관이던 스탠리 맥크리스털이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비난하고 참모진들을 무능하다고 직언한 인터뷰를 단독으로 보도. 이 기사를 통해 언론인들의 영예 조지 포크상을 수상하며 스타 기자로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6월 새벽 4시경 헤스팅스 기자가 로스앤젤레스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현장에서 바로 숨을 거두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되게 큰 사고였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고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당시 사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있어요? 영상이? 멀쩡히 달리던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나무를 들이받았고요. 지금 저렇게 도는 거야? 옆으로? 도네. 갑자기 돌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갑자기 그래요? 그리고 차가 갑자기 약 60도를 회전했습니다. 그 어떤 스키드 마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일부러 헤이스팅스를 죽인 겁니다. 헤이스팅스 기자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들이 제기된 건데요. 그 이유,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릭스가 공개한 한 통의 메일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현재 큰 건을 조사 중이야. 당분간 레이더망에서 벗어나 있어야 될 것 같아.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저 근거가 좀 있네. 이 메일에 따르면 자신의 취재를 FBI와 정부가 감시하고 있으며 당분간 감시를 피해 몸을 숨기겠다라는 내용이었죠. 무슨 취재를 무슨 했길래? 취재를 했길래 감시를 당했을까요? 헤스팅스 기자는 사망하기 전 미 정부가 드론으로 불법 정보를 수집한다라는 내용과 사교계 인사 질 켈리가 국방부와 FBI를 상대로 낸 사생활 침해 소송을 취재 중이었다는데요. 헤이스팅스 기자가 미국 정부 및 국가기관들의 치부를 파헤치자 FBI가 차를 대킹해 사고를 유발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후 각종 언론 매체에서 누가 마이클 헤이스팅스를 죽였는가라고 보도하며 논란이 더 커지자 이 FBI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 경찰에서도 그의 죽음을 고속 충돌로 인한 단순 사고사라고 최종 발표했는데요. 무섭다. 무섭다. 진실을 쫓던 한 기자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을 둘러싼 소문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이번엔 미스터리계의 고전이자 음모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일명 레인보우 프로젝트로도 불리는 필라델피아 실험 취재했습니다. 이 실험은 사실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실존했다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음모론에 대해 확실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1943년 필라델피아 해군 기지에서 2차례 진행된 이 실험은요, 적군의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도록 강력한 자기장으로 해군 구축함을 감추는 일종의 스텔스 실험이었습니다. 당시에
테슬라, 아인슈타인 등 네로라는 과학자들의 자문을 받아서 실험이 진행됐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두 번째 실험 중 자기장이 엘드리지 함을 감싸더니 푸른 안개와 함께 배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정말 놀랍게도 약 20분 사이에 필라델피아에서 약 500km나 떨어진 버지니아주 노퍽을 거친 뒤 배가 다시 필라델피아에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배가 순간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사실 물리적으로 사실 좀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라 믿기지 않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음모론이 생겨난 겁니까? 사실 이 실험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요. 전직 해군인 칼 알랜드가 자신이 버지니아주로 순간 이동한 엘드리지 함을 목격했으며 미군이 실험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던 건데요. 하지만 그런 실험은 한 적도 없으며 모두 소설입니다. 그리고 실험이 진행됐다는 날엔 엘드리지 함은 필라델피아에 없었고요. 음모론을 퍼뜨렸던 칼이 탑승했던 상선 역시 그날 버지니아주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실험은 존재했고 미군이 은폐하는 거다라는 음모론을 끊임없이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 사실 명백히 사실이 아닌 실험이고 내용 자체도 공상과학 소설 같은데 왜 진짜다라는 음모론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필라델피아 실험 음모론이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첫 번째는 너무나 유명한 테슬라,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니까 진짠가 싶은 거고요. 그리고 실존하는 미군의 군함과 필라델피아라는 정확한 지명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 실험의 또 다른 이름이죠. 레인보우 프로젝트로 알려진 실제 프로젝트가 존재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실에 기반한 정보들이 섞여 있으니까 그럴듯한 이야기로 여기는 거죠. 아니 근데 진짜 있었던 사실이면 군도 이걸 기록하게 돼 있고 이건 한 사람이 조작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음모론자들은 이 해군에 이 자료가 없다는 그 부분까지 수상하게 여깁니다. 내 말이 그 말이에요. 해군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기록을 말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록이 없고 하지만 실험은 존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정부는 뭐 숨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뭐 단골 소재니까. 실제 증거도 없을 뿐더러 과학적으로도 실현 불가능한 필라델피아 실험. 언제쯤 음모론자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까요? 2016년 8월 31일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보도. 프랑스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한화로 620억 원 상당의 무려 1,10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코카인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엄청나네. 야, 이거 엄청난 양이네. 그죠? 거의 서울 인구 거의 다 투약할 수 있는. 그런데 말입니다.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진 건 사상 최대 규모뿐만 아니라 바로 코카인이 발견된 장소 때문이었는데요. 혹시 콜라에 코카인을 넣으려고 했던 거 아님? 코카인이 발견된 곳이 바로 프랑스의 C콜라 공장으로요.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C콜라에 코카인을 넣기 위해 반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아, 그 C콜라 이름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많잖아. 이게 한번 콜라에 빠지면 이게 끊기가 어려운 거죠. 중독성. 맞아. 뭔가 이 안에 있는 거 아닌가. 사실 1886년 약사였던 존 펜버턴이 코카잎 추출물을 첨가해 C콜라를 처음 탄생시켰다는 이야기는 뭐 너무나 유명하죠. 그러니까요. 이후 국제의학계가 코카인을 마약으로 규정, 1929년부터 C콜라에서 코카인 성분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그건 이제 옛날 얘기고 이제 규제가 들어간 다음에는 마약 성분으로 규정된 코카인을 계속해서 넣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C콜라에 코카인이 들어있다는 음모론을 부추긴 것이 있었으니 C콜라는 발명 이후 제조 레시피가 극비리에 보관되며 신비주의 마케팅을 펼쳐왔는데요. 특히 C콜라 1%의 비밀 성분으로 불리는 머천다이즈 7X. 밝혀지지 않은 그 1% 비밀 성분에 대한 갖은 추측과 음모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다량의 코카인이 발견이 됐으니 C콜라 속의 머천다이즈 7X가 코카인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커진 거죠. 전 세계 아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서 비행기도 같이 안 탄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네, 극비리의 물질이에요. 그 예전에 이제 모든 정보가 오픈되지 않을 때 얘기지. 식품 성분에 대한 규제가 얼마나 철저한데 마약 성분을 넣었으면 1mg이라도 들어갔으면 그게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 났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공장에서 그럼 코카인 왜 넣습니까?
왜 그곳에 코카인이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C콜라 공장 직원이 연루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전해졌습니다. 사실 저희 사촌 누나가 그 C콜라 회사의 마케팅 부사장이에요. 전화해봅시다. 전화 연결. 성분 얘기를 물어봤거든. 정말 모르냐. 아 솔직히 이거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그래, 부사장인데. 정말 모른대요. 정말 자기네 임원들도 정말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뭐야? 진짜 아는 사람이 3명인가? 얼마 전 숱한 논란 속에 폐막한 일본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 기억하시죠? 지난해 그 프렌시쿠에서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 개최뿐 아니라 개최 중지를 요구하는 그 상황까지 예언했던 만화 아키라 소개했었죠. 소개했잖아요. 그래, 그 포스터 화면 그래. 되게 소름 돋아. 연도도 똑같고. 문구도 비슷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만화 아키라처럼 또 한 번 놀라운 예언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뜨겁게 화제가 된 만화가 있습니다. 뭐죠? 어떤 만화죠? 2008년 6월부터 2016년까지 주간 잡지에서 연재된 만화 코펠리언. 2013년엔 애니메이션으로도 방영돼 화제를 모았는데요. 약간 세기말적이네. 그죠?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아키라하고 비슷한 필인데? 조금 음산하죠. 이 만화 코펠리온의 내용을 살펴보면 작중 2016년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도쿄만의 오다이바 원전에 화재가 발생. 원자력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로 도시가 폐허가 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08년 연재를 시작한 코펠리온이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3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예언했다는 음모론이 제기됩니다. 사실 음모론이라기보다는 일본은 원래 지진이 좀 많이 나잖아요. 자주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소재가 되는 게 이상할 거 없다. 아, 그렇죠. 예언은 정도 보기는 좀 우습다. 예언,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물론 지진을 예언할 수 있어요. 워낙 많으니까. 네, 그래요. 그런데 만화 속의 원전 사고의 원인이 동일본 대지진 때처럼 지진으로 인한 충격 때문에 냉각 장치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원자로가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져서 해결료가 녹아내리는 멜트다운 현상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방사능 유출로 도시가 폐허가 됐다는 점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만화 속 묘사와 실제 재난이 너무나 흡사해 논란이 된 겁니다. 이거는 너무 똑같은데요, 진짜? 뭐 어쨌든 외부 원인이나 다른 이유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지진, 뭐 냉각장치, 멜트다운 이런 게 이제 공교롭게 겹쳤기 때문에 소름 돋아하는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와, 이거는 진짜 무섭다. 2003년 발표된 소설 다빈치 코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 아이까지 낳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당시 로마 교황청은 카톨릭의 믿음과 교리에 위배된다며 맹비난. 몇 년 후 소설이 영화화됐을 땐 일각에서 관람 금지 운동을 일으키는 등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카톨릭이나 기독교적인 그 종교관이 확실한 유럽이나 미국이나 네. 이런 나라들에서 볼 때는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아무리 소설이라 해도 교리에 반하는 내용이니까 뭐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안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소설성 내용이 허구가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모론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2007년 한 다큐멘터리 제작진들은 음모론자들이 예수 가족의 묘라고 주장하는 이스라엘의 한 동굴 무덤을 찾았는데요. 무덤 안에는 요셉의 아들 예수, 마리아, 예수의 아들 유다라는 비문이 새겨진 유골함이 있었고요. 유골의 DNA를 분석한 결과 예수와 마리아는 부부 사이였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와 예수의 아들 유다의 DNA가 일치, 예수와 마리아의 DNA는 불일치. 가족이었던 예수와 마리아가 부부였을 것이라 추측을 하는 것이죠. DNA가 다르다고 부부다라고 한다면 그냥 아무나 갖다 붙여도 그건 부부가. 유다랑 예수가 DNA가 일치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보통 이제 예수님의 이제 제자 중에 한 명이고 결국엔 배신을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인물인데 그게 어떻게 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고고학자들은요. 유골함의 이름은 기원 전과 기원 후 1세기 무렵 유대인들 사이에서 흔하게 쓰던 이름입니다. 무덤 속 유골의 주인을 성경 속 예수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조가 불가능한 게 실제 우리 예수의 DNA를 압니까? 모르죠. 그냥 갑자기 그 무덤에서 그걸 대조해서
맞지 않다고 부부고 아들이 이거를 단정한다는 건 좀 억측인 것 같은데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입장이 우세한 가운데 일부 음모론자들은 여전히 예수 결혼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과 스마트폰 운영 체제 그리고 인공지능 스피커까지 요즘 포털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이 A사의 서비스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을 중심으로 A사가 음모론의 주인공으로 떠올랐습니다. 내가 스위스 여행 가고 싶다고 말하니까 있잖아. 얼마 뒤에 스위스 여행 상호가 떴더라고요. 친구랑 있을 때 의자 사야지 라고 말했더니 인터넷에 의자 광고가 떴다니까요. 자, 일부 A사 이용자들에 따르면 A사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브라우저, 스마트폰, 인공지능 스피커 등이 사용자의 목소리를 24시간 도청하고 있으며 수집한 정보를 광고 제공에 사용한다는 음모론을 주장했습니다. 왜냐면 검색한 내용을 가지고 빅데이터 만드는 건 유명하잖아요. 음성을 안 본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 감시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긴 하다. 자, 그리고 이런 음모론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A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음성 및 오디오 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 제공란에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 항목 때문에 음모론이 더욱더 확산된 겁니다. 또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시 홈스피커에서 음악 틀어줘. 이렇게 명령어를 말하는 경우도 일부 상황에선 사용자의 음성을 기록해서 그걸 쓰는 거예요. 때로는 명령어와 비슷한 발음이 들릴 경우 인공지능이 잘못 인식, 활성화된 상태에서 사용자의 음성을 수집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A사의 도청설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된 겁니다. 하지만 A사 측에 따르면 목소리를 무단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권한 허용으로 수집된 음성 데이터 역시 개인 맞춤형 광고 제공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맞춤형 광고가 노출되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실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 A사 포함 스마트폰 내 앱들에서 사용자도 모르게 음성 파일이 전송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휴. 그럼 이게 다 우연의 일치라고? 실제로 A사 기반의 브라우저나 스마트폰은요, 검색 기록, 위치 등 생활 패턴을 분석한 정보를 조합, 즉 옛날에 한 번쯤은 검색했거나 관련 게시글을 클릭했던 정보 등 A사에서 워낙 나와 관련된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정보를 바탕으로 광고가 노출되는 겁니다. 예전부터 뭔가 관심 있었던 거 내가 클릭했던 기록이 남아서. 아니, 하도 사재끼니까 예. 샀던 게 자꾸 떠. 검색했었는지 안 했는지 기억도 안 나죠? 근데 했을 것 같아. 내가 아는 전현무라면 했을 것 같아. 내가 아는 전현무라면 이거 검색했던 게 분명해. 육중날 면도날이 자꾸 뜨거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류의 삶은 편해졌지만 편리해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위험도 음모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아웃비. 자, 그런데 말이죠. 몇 해 전 이 아웃비 레스토랑을 둘러싼 섬뜩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난 2017년 7월 어느 한 짹짹이 사용자가 자신의 SNS에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올린 글입니다. 뭐지? 잠깐만, 지금 뭔가를 이어놓은 선이 별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가 있는 건가? 군데가 아닌 건데? 자, 미국 필라델피아, 인디아나폴리스 등의 지역에서 아웃비 매장 위치를 검색한 뒤 폰으로 쭉 읽자 오각별, 이 오각성이 그려진 건데요. 오, 신기하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퍼진 괴소문, 지도 위 오각성은 사탄을 상징한다. 사탄이 아웃비를 지배하고 있다. 뭔 소리요? 이런 얘기를 할 만한 더 근거가 좀 있나 보죠? 자, 물론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이들은 처음엔 우연일 거라고 믿었죠. 그러나 헐, 제가 사는 뉴욕에서도 오각별이 나왔어요. 오, 대박! 휴스턴도 추가요? 미국 다른 도시의 아웃비 매장 지도에서도 오각성 형상이 나타났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SNS를 타고 퍼진 사탄 음모론에 아주 강력한 대응을 했죠. 바로 사탄 숭배의식에 필요한 재물입니다. 재물을 바쳤다고요? 저걸 광고로 저렇게 했구나. 음모로 대응한 거지. 저기 제일 유명한 그 양파튀김이잖아요. 그러니까. 에피타이저. 예. 아, 재밌네. 이 플로리다주 세인트 피터스버그의 아웃비 매장들은 요래조래 해도 오각성을 그릴 수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궁금증은 좀 풀리셨나요? 지난해 나사에서 남극 대륙 북서쪽 웨드레 항공 촬영 중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보세요. 우와. 네모 반듯하죠? 아, 너무 예쁘다. 저 정도면 무슨 레이저 칼 같은 걸로 자른 거 아니에요? 얼음이 예쁘게 너무 잘랐는데? 직각으로 잘렸는데 이렇게? 극지방의 빙하 등을 통해 기후 변화를 연구하는 나사 산하의 아이스 브리츠 팀이 발견한 건데요. 마치 칼로 썰어낸 듯 완벽한 직사각형 빙산의 너비는 약 1.6k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 왜 빙산하면은 그 왜 우리가 잘 아는 그 타이타닉에 나온 딱 그 모습이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이스 브리츠의 선임과학자 제레미 하백마저 지금까지 이렇게 두 모서리가 정확한 각도로 깎인 빙산은 처음 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빙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판상 빙산입니다. 나사의 빙하과학자인 켈리 브런트는 이 미스터리한 직사각형 빙산을 두고요. 충분히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하며 이런 빙산을 탁상형 빙산인 판상 빙산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조사를 요구한 전 세계 누리꾼들. 왜냐? 나사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이유였죠. 지금까지 발견된 판상 빙산은 자연적으로 분리된 울퉁불퉁한 흔적은 꼭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저건 너무 반듯해요. 정말 김연아가 트리플 악셀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아, 맞아. 스케이트링 같아요. 정말 링크 같잖아요. 뭐가 있어? 뭐 있는 것 같죠?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야, 그러면 대체 이유가 뭡니까? 처음 제기된 주장은 비밀 정보에서 만든 기지.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한 반박. 이 빙산이 위치한 남극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에 있으며 또 빙산 너비만 1.6km에 달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제기된 또 하나의 주장. 외계 생명체 비밀 기지. 그 무엇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면 외계 생명체의 소행이란 얘기죠. 외계 생명체에서의 마치 칼로 베어낸 듯한 직사각형 빙산의 진실. 과연 이 빙산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